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사실 도학을 많이 쓰고 계셔가지고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도학에 대해 간단히 정리를 좀 하고 각 응고 검사의 원리에 따라서 도학이 이제 왜 그런 영향을 미치는지 그냥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내용을 그냥 한번 리마인드 한다라는 마음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보면은 도학 인터피어런스 어떻게 좀 제거를 해볼까 하는 시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도학의 메커니즘 오브 액션은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팩터 2A 스럼빈을 억제하는 다비가트란이랑 팩터 10A를 억제하는 10A 이니비터, 아픽사반, 에독사반, 리바록사반이 있습니다. 양리학적인 특징을 보시면 타겟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모든 도학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이렇게 레날 엘리미네이션을 됩니다. 그래서 신기능이 정상이라면 반감기는 약 12시간, 아픽사반, 에독사반, 리바록사반, 다비가트란 많이 쓰이는 것들 모두 한 12시간 전후이고요. 특히 다비가트란 같은 경우는 80% 이상 신장으로 배설이 되기 때문에 모더레이트 레날 임페어먼트가 있는 경우에는 반감기가 24시간까지도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헤모스테시스 어세이에 사용되는 검사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펑셔널 어세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혈장 내의 응고인자나 항응고인자 활성도를 측정하는 검사이고요. 응고 시간이나 발색 반응을 해서 우리가 검출을 할 수 있는데 많은 응고 검사가 여기 들어갑니다. PTA, PTT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안티코아귤런트에 대한 검사들, APCR, LA 검사도 여기 들어가고요. 다음은 몰레큘이나 어떤 안티젠의 양을 정량을 할 수 있는 임뮨 어세이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안티바디 보는 이런 검사들이라든지 아니면 항응고인자들의 안티제닉 미저먼트를 하는 검사가 이게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유전자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코아귤런트 데피션시의 원인이 되는 이런 유전자의 뮤테이션 여부를 DNA로 추출해서 검사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혈장 내에 도학이 있을 때 영향을 받는 검사는 주로 첫 번째 말씀드린 이 펑셔널 어세이가 되겠습니다. 도학이 헤모스테시스 어세이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 표입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대되는 변화에 따라서 응고 시간을 실제보다 연장시키는 경우 폴스 인크리즈 또는 폴스 디크리즈 되는 검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폴스 포즈가 나오는 검사도 있고, 그다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이 안 받는 검사가 뭐냐면 파이브리노젠 액티비티, 주로 이제 클라우스법 많이 쓰는데요. 이론적으로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영향이 약간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는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면역학적인 원리를 이용하는 게 디다이머랑 프로테인스 액티비티 중에 크로모제닉 검사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응고 시간으로 재는 게 아니라 발색 반응을 이용해서 재기 때문에 얘는 영향이 없고요. 그 외에 이제 안티젠, 항응고인자 안티젠 검사, 그다음에 안티바디 검사, 그다음에 DNA 검사는 당연히 항응고제의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리고 응고 시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제 APTT, PT 연장이 되는데 APTT는 주로 다비가트란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PT는 10A 이니비터 영향을 많이 받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리바록사반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응고 시간이 연장되는 정도는 우리가 시약의 종류별로 그 도학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요. 만약에 도학 복용 중에 믹싱 테스트를 의뢰하게 되면 교정이 되지 않는, 왜냐하면 도학 자체가 어떤 이니비터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교정이 되지 않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 검사는 이 클럽 베이스드 프로테인 CS 활성도 검사랑 안티스럼빈 활성도 검사랑 APCR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오면 실제로 이런 항응고인자 결핍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실제로 이런 APCR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그런 거 없이 정상인 것처럼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우려가 있고, 팩터 어세이 같은 경우는 도학이 어쨌든 응고 시간의 연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실제보다 팩터 레벨이 더 감소된 것처럼 나오게 됩니다. LA어스 검사는 에서도 특히 이제 DRVBT 베이스드 LA 테스트가 도학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 PT랑 APTT에 대해서 보시면 먼저 PT는 리바록사반과 에독사반에 의해서 연장이 될 수 있지만 모든 PT, 현재 널리 사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PT 시약에서 아픽사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민감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비가트란은 PT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 게 무방하겠고, 반대로 APTT는 다비가트란에 의해 연장이 될 수가 있지만 10A 이니비터에 의해서는 연장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APTT 결과가 정상이라고 한다고 해서 다비가트란의 존재를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믹싱 테스트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학의 존재가 넌스페시픽 이니비터처럼 교정이 안 되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약물 농도가 높을수록 특히 이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APTT와 PT 검사하는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시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시약의 종류마다 APTT라면 다비가트란, PT라면 리바록사반이나 아픽사반, 에독사반에 대해서 민감도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다비가트란을 보면 연장을 시킵니다. APTT 이렇게 농도가 높아질수록 연장이 되는데 시약의 종류에 따라 보시면 민감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PT 같은 경우도 리바록사반에 의해서 사실은 제일 아까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어떤 시약은 굉장히 이 그래프의 기울기 자체가 굉장히 어큐트하죠.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반면에 이 주황색 그래프로 된 이 시약은 리바록사반에 대해서 얘랑 비교하면은 굉장히 민감도가 많이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약에 따라 이렇게 민감도의 종류가 다르고요. 아픽사반은 리바록사반이랑 비교해서 보시면 PT에 대해서도 기울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굉장히 완만하죠. 그래서 민감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에독사반은 리바록사반과 아픽사반의 한 중간 정도, 모디스트 이펙트 정도를 나타낸다고 알 수 있겠습니다. 시약별로 이렇게 민감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그림은 도학의 혈중 농도에 따라서 PTA, PTT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는데요. 이 빨간색이랑 파란색 선은 각각 심방세동이랑 이제 VT에서 피크와 트러프 레벨을 나타내고요. 오렌지색 박스는 이 검사가 의미 있게 영향을 받는 농도 범위를 나타냅니다. 시약에 따라서 민감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요.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다비가트란 보시면 트러프 레벨 요 근처에서부터 APTT를 연장시킬 수가 있지만 PT에 대해서는 영향이 덜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바록사반을 보시면 온세라피 농도에서 일반적으로 PT가 연장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아픽사반 같은 경우는 PT에서 민감도가 떨어지니까 온세라피 농도에서도 PT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에독사반은 그 중간 정도의 모디스트 이펙트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이브리노젠 검사에 미치는 도학의 영향입니다. 사실 파이브리노젠은 클라우스법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매우 높은 농도의 고농도의 스론빈과 혈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요 과정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는 스론빈 타임법을 이용을 하는데요. 원리적으로 보면 다비가트란이 여기에 작용을 하니까 이 과정에 영향을 주어서 파이브리노젠이 언더에스티메이션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응고시간 자체가 길어지니까. 근데 이게 약물의 농도가 다 어떤지 그리고 검사 시약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정도가 조금씩 다르고 실제로 그 영향이 시약의 그 민감도가에 따라서 다르니까 굉장히 있어봐야 아주 미미하거나 임상적으로 크게 의미 있지 않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어펙트 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 편이 더 나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에 영향을 많이 받으려면 혈중 다비가트란 농도가 매우 높고 파이브리노젠 레벨은 아주 낮은 상태에서 검사 시약의 스론빈 농도도 좀 낮은 그런 시약을 썼을 그 세 가지 경우가 다 만족하는 경우에만 임상적으로 의미 있게 언더에스티메이션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일반적으로는 도학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항응고인자 검사인 프로테인 C와 S 검사에 도학이 미치는 영향인데요. PC랑 PS의 활성도를 측정하는 검사는 우리가 응고 시간을 기본으로 하는 펑셔널 액티비티 어세이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 원리를 간단히 보시면 먼저 PC 활성도 검사를 보시면요. 검체 내에 이렇게 PC가 있으면 얘를 활성화시키는 액티베이터를 넣어서 액티베이티드 프로테인 C, APC를 만들고요. 이 APC가 팩터 5랑 팩터 8을 억제해서 응고 시간이 연장되는 정도를 측정을 해서 액티비티를 보는데요. 만약에 혈장 검체 안에 PC가 활성도가 낮게 있다면 액티베이터를 줘도 APC가 적게 생길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억제가 잘 안 되니까 응고시간 연장되는 정도가 좀 덜 할 것입니다. 근데 도학은요. 여기 위치에서 다 억제를 하니까요. 이거랑 상관없이 도학이 있으면 응고시간이 다 연장되기 때문에 PC 활성도가 굉장히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측정이 될 수가 있어서 즉 실제로 PC가 결핍이 있음에도 정상인 것처럼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PS 활성도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게 코팩터니까 PC에 프로테인 C 작용하는 건 코팩터이기 때문에 역시 그냥 똑같은 원리로 검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도학이 미치는 영향 역시 같습니다. 역시 응고 시간을 연장시키니까 프로테인 S 활성도도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결핍이 있음에도 펄스 네거티브, 결핍이 없는 것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문헌들에 따라서 보면은 약 뭐 그러니까 도학의 종류와 도학의 농도 그리고 검사 시약의 민감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한 실제보다 10 내지 15% 정도 오버에스티메이션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PC 액티비티를 볼 때 이렇게 응고 시간 기반이 아니라 크로모제닉 방법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APC를 만들었고 나서 응고 시간이 연장되는 그 정도를 보는 게 아니라 APC와 반응하는 기지를 넣어서 APC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 발색되는 정도로 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검사를 한다면 도학과는 전혀 영향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티젠 어세이들은 또 임뮤놀로직한 방법을 쓰니까 도학의 영향에서 좀 프리하다고 할 수 있어서 이런 거에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제 알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안티스로민 활성도 검사를 보시면요, 혈장 검체의 과량의 팩터 2나 팩터 10과 헤파린을 같이 첨가를 해서 반응을 시키면 헤파린이 안티스롬빈의 활성도를 증폭을 시켜서 팩터 2나 팩터 10 들어간 것이 뭐 둘 중에 하나를 억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 후에 남아있는 팩터, 뭐 2든 10이든 그 남아있는 것에 특이적인 발색 가능한 기지를 첨가하게 되면 이 잔여 팩터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색의 변화가 발생을 해서 이 안티스롬빈 액티비티는 남아있는 거에 대한 발색을 보니까 이 발색과는 반비례하는 정도의 활성도를 받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팩터 2를 쓰는 팩터 2 베이스드 어세이라면 DTI에 의해서 당연히 펄스 엘리베이션이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겠고 이게 더 억제가 되니까. 근데 팩터 10A 베이스드 어세이라면 다이렉트 10A 이니비터에 의해서 더욱 더 이제 억제가 많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안티스롬빈도 역시 프로테인 C나 프로테인 S처럼 결핍이 있음에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오버에스티메이션 되는 정도는 뭐 약물에 따라 다르고 시약에 따라 다르지만 약 15 내지 한 40% 정도까지도 오버에스티메이션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APCR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팩터 5 라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APC는 사실 팩터 5의 이런 특정한 부분을 자르는데요. 팩터 5 라이든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이 팩터 5 APC가 잘리는 이 부분에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을 해서 APC가 팩터 5를 못 자르고 팩터 5가 억제가 안 되니까 하이퍼코아귤러빌리티가 초래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APCR을 보는 검사는 검체의 베이스라인 APTT하고 APC를 첨가한 후에 APTT의 비율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APC를 첨가를 하게 되면 팩터 5랑 팩터 8이 억제가 되면서 APTT가 연장이 더 될 텐데요, 베이스라인보다. 근데 그 정도가 베이스라인과 비교해서 2배 이상, 즉 이 레시오가 2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상인 거죠. 정상일 때는 이렇게 잘 억제가 돼야 되는데 팩터 5 라이든이 있어가지고 APCR이 있는 환자라면 APC를 첨가해도 당연히 팩터 5랑 팩터 8이 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APTT가 연장되는 정도가 덜 할 겁니다. 덜 연장될 테니까 이 베이스라인 APTT와의 비율은 2보다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APCR 검사를 인터프리테이션 하게 되는데 리바록사반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10A를 억제를 하죠. 그리고 DTI는 이 부분을 억제를 하니까 APTT가 연장이 됩니다. APC가 있다 해도 APTT가 연장이 되기 때문에 레이시오 자체가 굉장히 펄스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PCR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나올 수 있는, 즉 APCR이 매스킹 될 수가 있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루푸스 안티코아귤런트 어세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LA 검사를 할 때 쓰는 검사법으로는 이제 APTT 기반으로 하는 것이랑 DRVBT 두 가지를 많이 쓰는데요. 그리고 또 LA는 스크린 검사랑 컨펌 검사가 있죠. 그래서 스크린 검사와 컨펌 검사의 차이는 인지질의 농도가 낮으냐 높으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스크리닝 검사에서는 낮은 농도의 인지질이 이용이 되고요. 컨펌에서는 높은 농도의 인지질을 이용을 하는데요. 인지질에 대한 이니비터인 LA가 있으면 스크리닝에서는 인지질 농도가 낮으니까 LA의 인지질 억제 효과로 인해서 응고 시간이 연장이 되지만
컨펌에서는 고농도의 인지질이 LA 효과를 다 상쇄를 시킵니다. 그래서 스크리닝에서 길어진 응고 시간이 컨펌에서는 짧아지게 되고 이게 이제 인지질 의존성을 증명을 해주는데요. 이 DRVBT랑 APTT 베이스드 루푸스 안티코아கு란트 어세이는 도학이 있으면 펄스 포지티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LA 스크린 테스트가 컨펌 테스트보다 더 도학의 존재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는 시약의 종류마다 다르지만은 약 한 20% 정도의 민감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민감도 차이가 문제는 스크린 시약이랑 컨펌 시약에서 이렇게 비슷한 게 아니라 굉장히 디스프로포셔널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최종 결과를 컨펌 결과를 우리가 판정하는 기준이 이제 스크린과 컨펌의 노멀라이즈드 레이시오를 사용을 하는데 이 레이시오가 컷오프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은 위양성인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뭐 몇몇 연구에서는 아픽사반을 쓰면 위음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고를 하긴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위양성 결과가 나오는 게 훨씬 더 많아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 다비가트란, 리바록사반, 아픽사반의 이 트러프 레벨에 해당하는 요 빨간 박스 농도에서도 보시면 요 그래프의 짙은 회색이 LA 위양성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트러프 농도에서도 약 한 20 내지 40% 정도에서는 위양성 LA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심지어는 트러프 레벨보다 더 낮은 농도에서도 이렇게 위양성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도학이 LA에 미치는 영향이 농도가 낮다고 해도 아주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 네, 학계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그림인데요. 도학이 응고검사의 종류별로 이렇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거고 빨간색이랑 파란색 선은 아까 PTA, PTT 때 잠깐 보여드렸던 심방세동이랑 이제 VT에서의 피크 트러프 농도를 나타내고요. 초록색 박스는 해당 농도 범위에서 영향을 받는 응고검사를 나타내고 회색 박스는 영향이 없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리바록사반은 다 영향을 미치죠. 뭐 농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근데 안티스롬빈 팩터 2A 베이스드 안티스롬빈 검사는 당연히 영향이 없겠습니다. 아픽사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LA나 팩터 10A 베이스드 안티스롬빈, APCR, 그다음에 응고 인자 검사, 그다음에 이제 뭐 PC, PS 액티비티 검사 다 영향을 미칩니다. 아픽사반도 민감도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역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비가트란 같은 경우는 보시면 농도가 굉장히 이 트러프 레벨보다 낮을 때나 트러프 근처에서도 굉장히 많은 응고검사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걸 알 수 있고요. 대신 얘는 이제 안티스롬빈 검사 중에 팩터 10A 베이스드 검사에서는 당연히 영향이 없겠죠. 그래서 그 외에 다른 검사에는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또 다른 표인데 이거는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표하고는 기준이 조금 다르게 보여준 건데 검사법에 따라서 이제 어떤 약이 어떻게 도학에 영향을 받느냐를 나타내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PT 베이스드 어세이는 뭐 특히 리바록사반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APTT 베이스드 어세이는 다비가트랑 영향을 많이 받고요. 하지만 시약의 민감도에 따라 영향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DRVBT 테스트는 위양성 나올 수 있고 스롬보필리아 테스트들은 당연히 이상이 있음에도 정상처럼 나올 수 있다. 역시 결핍을 매스킹하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학 인터피어런스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는 사실은 너무 기본적인 얘기들인데 기본적이지만 지키기 어려운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피지션 입장에서는 도학을 먹을 땐 당연히 검사를 안 하는 게 좋은 거 다 알고 있는데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도학 세라피를 그러면 2, 3일 동안 중단하고 검사를 해라. 이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2, 3일 동안 중단한다고 해서 이게 꼭 트러프 밑으로 농도가 떨어지겠다는 것도 100% 보장할 수는 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이제 뭐 리버설 에이전트를 쓸 수 있으면 리버설 에이전트를 이제 쓰고 검사를 해라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은 중간에 응고 검사에 좀 영향을 덜 미치는 항응고제 이제 로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 같은 걸로 잠깐 이제 트랜지션을 해서 검사를 시행을 하라라는 얘기도 있고. 부득이하게 도학 복용 중에 검사를 해야 한다면 가장 뭐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음번 약을 먹기 직전에 트러프 농도로 예상되는 시간에 검사를 채취하는 게 좋은데 사실 트러프 레벨에서도 영향을 받는 응고 검사들이 몇 개 있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아주 완벽한 방법은 아니겠습니다. 임상검사실에서는 헤모스테시스 어세이에 대해서 도학 인터피어런스가 어떤지 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안내서를 좀 주는 것도 좋겠고요. 만약에 환자의 항응고제 복용력을 알 수가 없을 때는 검체 내 항응고제 존재 여부를 좀 검출할 수 있는 어떤 테스팅 알고리즘을 마련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기본 검사인 PTA, PTT랑 함께 다른 여러 응고 검사를 패널로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도학 복용 중에는 특히 그 검사 결과가 매니지먼트를 모디피케이션 시킬 수 있다면 당연히 도학의 영향을 안 받는 다른 검사법, 뭐 예를 들면 임뮤놀로지컬 안티젠 어세이라든지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면 유전자 검사를 시행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동시에 다 검사한 다른 응고 검사들의 결과를 통합해서 판독을 하고요.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에도 도학 인터피어런스 가능성에 대해 꼭 얘기를 해주고, 최근에는 혈장 검체에서 우리가 도학 애솔빙 에이전트를 이용을 해서 도학 효과를 중화하는 방법도 조금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설명드릴 건데요. 이거는 대한진단검사의학재단 우수검사질 신임 인증 문항이랑 미국의 캡서베이 문항에 보면은 이 항응고제 도학을 포함한 이런 것들이 응고검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안내를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서 실제로 지금 거의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거 잘 지키고 안내하는 거 다 잘 지키고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환자의 임상 정보가 불충분할 때 혈장 검체를 이용해서 다이그노스틱 알고리즘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데요. 일단 PT나 APTT가 연장이 돼 있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거는 사실은 뭐 도학을 포함한 항응고제 오염이 되어 있지 않느냐의 여부인데요. 이 알고리즘에서 일단 도학에 대해서 집중을 얘기하니까 도학을 뉴트럴라이저를 이용을 해서 도학을 제거해보고 재검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또 이제 교정이 되면은 뭐 당연히 그 안에 도학이 있어서 그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다른 나머지 응고 검사들 패널로 다 같이 시행을 해서 그것들을 통합해서 이렇게 인터프리테이션을 하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도학 리무벌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연구되는 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학 효과를 중화하는 애솔빙 에이전트로 첫 번째로는 액티베이티드 카본을 하면 요 타블렛 형태와 도학 필터, 두 번째는 필터가 있는데요. 타블렛은 혈장 1mm에 타블렛 하나를 넣고요. 5분간 잘 섞은 후에 원심을 하면 그 상층이 도학프리 플라즈마가 되고 이걸로 검사를 한다는 얘기고요. 이 필터는 솔리드 페이지에 도학을 결합시켜서 추출을 해내는 건데요. 혈장을 이 필터에 옮겨 담아서 원심을 하고 필터 하단의 컨테이너에 분리된 도학프리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는 건데요. 하나의 타블렛은 약 700나노그램 정도 리바록사반, 나머지 아픽사반, 에독사반 1000나노그램까지도 제거를 할 수 있다고 연구되어 있다고 하고, 다비가트라는 한 300 내지 350나노그램 정도 중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필터 같은 경우는 그보다 좀 농도가 높아도 제거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연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두 가지 방법 모두에서 우리가 검체 처리를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응고 검사에서 어떤 인터피어런스가 있던 게 다 소실되더라라는 연구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응고 검사에서 도학의 인터피어런스의 가능성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응고 검사의 잘못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피어런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트래터지, 클럽 베이스 테스팅을 약 먹을 동안에 하지 말고, 그다음에 트러프 농도가 예상되는 시점에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라라는 이런 최선의 노력을 좀 하고, 검사실에서도 안내를 잘 하고 인터프리테이션 이렇게 통합해서 좀 제공을 해주고, 가능하다면 도학 뉴트럴라이징 에이전트를 쓰면은 더 좋겠다고 이제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스트래터지들을 잘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면 우리가 검체 내 도학이 있어도 좀 최선의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